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Supply Chain Management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얘기하죠. 예. 한국어로는 이제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Supply Chain Management에 관련된 뭐 주제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그다음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SCM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아주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주제가 뭐 CRM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이게 CRM은 요즘 이제 최근에 AI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막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뭐 그런 좀 변화하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는데 반해서 SCM 쪽은 비교적 그 좀 기술적인 그 뭔가 이렇게 변화나 이런 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강의에서도 뭐 이제 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고 관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서프라이 체인인데요. 예, 공급 사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 그래서 뭐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어,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공급자라고 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원유를 이제 처음 이제 그 탐사해가지고 원유를 이렇게 그 축적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밑에 이제 광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탄광,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은 이제 제조 업체, 즉 그 공장에 이런 것들이 전달될 겁니다. 뭐 여러 공장들이 있을 거고, 이런 그 뭐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많은 공장에서 필요로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공장에 전달될 거고요. 그 공장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상품들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완제품 공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오일 자체가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오일을 기반으로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재료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품들, 물론 이 제조 과정도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 공장을 거쳐서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제조업, 즉 그 공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 내에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센터라는 곳은 여기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이렇게 도매 소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물류센터는 이제 도매업자도 들어갈 수 있고 소매업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뭐 백화점도 들어가고 쇼핑몰도 들어갈 거고 뭐 인터넷 쇼핑몰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물류업체도 필요할 거고요. 물류센터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그 배송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그에게 어떤 상품이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원재료로부터 어떤 상품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도소매를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참여하는 모든 그 업체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뭐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기업들의 집단, 이런 그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공급 사슬.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이 공급자가 제조업자한테 주는 거고, 제조업자도 뭐 1차, 2차, 3차가 있다 한다면 이제 1차 먼저, 2차 두 번째, 3차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물류센터도 도매업자가 있을 거고, 소매업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순서가 있는 그 어떤 사슬상의 순서가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을 거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품은 어떤 원재료는 이쪽 공장에 갔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은 이쪽으로도 갔지만 뭐 또 다른 업체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쪽에 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플라이 체인 또는 서플라이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 또는 이제 서플라이 네트워크 안에 말하자면 원재료부터 상품까지 그 다양한 단계의 어떤 물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물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히 이제 IT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공급 사슬 얘기할 때 뭐 후방 공급 사슬 또 전방 공급 사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그 공급 사실상의 최종 그 종착지가 될 거고 중간에 여러 기업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참여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앞쪽에 어떤 공급자라는 기업들이 있고 뒤쪽으로는 물류센터라는 또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자기 자신의 뒤쪽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방을 이제 공급자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이 고객 쪽에 가까운 것을 전방 유통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좀 사실은 방향을 잘못 반대로 말했는데 이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고객이거든요. 커스터머가 될 텐데 이런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에 가까울수록 이제 전방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 멀어질수록 해당되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공급자에 해당되고 공짜 네트워크에 해당되고 앞쪽은 이제 유통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후방에 전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후방 전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업스트림은 이제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후방에 해당되는 거고 다운스트림은 이제 고객 쪽 전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오렌지 농장이 있고 오렌지 등급 검사 기관이 있고 오렌지 농축 공장이 있고 오렌지 주스 완제품 공장이 있고 소매상 있고 최종 고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완제품 공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후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고객들은 이제 다운스트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자기의 이제 직접 앞에 있는 건 1차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기업은 2차 공급자, 3차 공급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사슬상의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사슬을 생각하면 그 공급 사슬과 관련된 물류의 흐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물류의 흐름들을 보는 게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의 흐름은 이제 물류는 이렇게 흘러갔겠죠. 오렌지 농장에서 만든 오렌지가 최종 고객에게 전달될 테니까 이렇게 쭉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은 고객으로부터 농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현금은 당연히 고객이 구매를 할 테니까 이쪽에서 농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흐름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양쪽 다 어떤 이제 공급에 대한 정보 또 수요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의 주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공급 사슬 총 비용 관련된 모든 설비가 고려되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공급 사슬상에는 여러 기업들과 고객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의 공급자가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뭐 소매업체라고 한다면 또 나한테서 사가지고 가는 고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급자의 공급자, 고객의 고객 이런 여러 이제 단계에 해당되는 공급 사실상의 모든 참여자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각 개별 기업들, 도매업체들, 소매업체들 각 개별 기업들도 자기 물류 관리도 하고 물류 최적화도 하겠지만 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특정 기업은 이득이고 뭐 또 다른 기업이 손해 보는 그런 그 이 말하자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뭐 동맹 같은 연합 같은 형태가 될 텐데 그런 연합체 내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업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 최종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적 최적화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급 사슬 관리는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여러 수준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수준, 전술적 수준, 그다음에 운영적 수준에서 다 이 공급 사슬 관리와 관련된 주제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공급 사슬의 전략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고 경영자 임원 정도의 수준에서 공급 사슬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술적 수준에서의 어떤 공급 사슬 관리는 공급 사슬 계획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기업의 중간 관리자급 정도가 참여하는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공급 사슬 관리의 수준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운영적 수준에서는 공급 사슬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supply chain operation, supply chain execution 해서 supply chain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업무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서플라이 체인 그 스트래티지 전략과 설계,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 서플라이 체인 익스큐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 내부의 뭐 여러 단계에서의 어떤 참여가 필요한 그런 종합적인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뭐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얘기했는데요.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적인 최적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뭐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에 공급자와 소매상 A라고 하는 소매상이 참여하고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 파란색 이익이거든요. A사의 이익인데 A사의 이익은 쭉 늘어났다. 이쪽이 이제 이 부분이 최고의 주문량, 최적의 주문량이 되는 거죠. 14,000개 정도를 주문하는 게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제일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공급자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 요게 이제 요 포인트가 공급 사슬 전체에 최적화된 주문량이라는 거죠. 18,000. 그러니까 14,000개를 A사가 주문하는 게 자신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그런 이득을 가장 많이 남기는 수준이지만 그러지 말고 공급 사슬상에 있는 다른 기업 또는 고객들도 같이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점, 통합적인 최적. 여기 이제 요 포인트가 공급자나 소매상이나 소매상 A라는 소매상이나 그다음에 고객들이 모두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제일 적합한 최적의 주문량이 되는 거죠. 최적 주문량이 된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가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급 사슬 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뭐 채찍 효과라는 것을 흔히 얘기를 합니다. 불휘 이펙트라고 해서
여기 지금 예, 여기 나와 있죠. 분립 이펙트라는 채찍 효과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공급 사슬의 상류로 갈수록 수요의 변동폭이 점점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올해 우리 예를 들면 바나나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바나나가 뉴스나 이런데 아주 건강식품으로 소개돼서 뭐 바나나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 도매업자나 뭐 소매업자 같은 경우는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빨리 재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주문량을 좀 늘리게 될 거고요. 그런 주문량 늘린 게 아까 공급 사슬상에서는 농장까지 이렇게 그 뭐 중간에 뭐 검사 기관이나 뭐 바나나 포장해서 상품화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단계에서 보면 그 농장까지 이렇게 수요의 주문량이 늘어날 텐데 그 주문량이 늘어난 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고객 수요보다 그런 주문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은 최종 고객의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소매상이 주문하는 양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라고 뉴스에 나온 다음에 쭉 보면 이제 조금씩 그 이 소비자의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서 그 소매상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왜 채찍 효과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목장에서 그 소떼를 이렇게 몰아가는 이제 그 목장에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를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탁 때리면서 가라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가지만 그 앞쪽에 있는 소들은 이제 이렇게 뒤에서부터 뭐 밀려가지고 막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도 이렇게 막 몰리게 되고 뛰어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처럼 이제 소떼가 뭐 밀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찍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공급 사슬에 있는 물류 정보를 그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에 좀 전에 말씀드린 채찍 효과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크 풀링이라고 해서 요거 뭐 어떤 의미냐면 그 물류 그 주문량 같은 것들을 개별 기업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뭐 재고가 부족하면 그 전 기업이 조금 보충을 빨리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갑자기 뭐 재고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현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 차별화라고 해서 delayed differentia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능한 한 공통 부품의 상태를 많이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린터 같은 걸 만들 때도 컴퓨터 프린터를 만들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텐데 사실 프린터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프린터를 내가 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지만 부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더라도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공통 부품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연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HP라고 하는 그 유명한 IT 기업이죠. 예, 데스크젯이라고 해서 저 프린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전원부에 해당되는 전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듈화하고 매뉴얼 같은 거나 소프트웨어를 통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제품이 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가 줄어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른 이제 제품의 그런 공통 부품으로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서프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또 뭐 많이 쓰는 어떤 그 뭐 시스템적인 기능들을 보면 협력적 수요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ment라고 해서 CPF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제 모듈들이 보통 이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 시스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수요 예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월마트라는 회사와 그 우리 유통의 기업이죠. 그다음 워너 램버트라고 하는 제조업체들 간의 그런 어, 그 주문이나 생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요 예측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CPFR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줄어들 또 다른 이제 것으로는 이제 벤더 매니지먼트 인벤토리라고 해서 VMI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급자가 유통업체의 재고 관리를 직접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이 판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만두 같은 게 있으면 만두 사세요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그런 아주머니들이 물론 이제 그 마트에서 고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만두 제조업체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자기가 판매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만두가 이제 많이 팔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추가 주문해서 또 이렇게 그 재고를 이렇게 보충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통업체가 어떤 그 주문량이나 이런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서 유통업체의 수요까지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VM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정보의 전달 과정을 단축해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수요 측의 문제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뭐 델이나 삼성전자 뭐 이런 또 3M, P&G, 월마트 이런 회사들의 기업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 수요 측이나 뭐 수요 조정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조정을 위한 뭐 계약 같은 것들을 어, 체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건 뭐냐면 주문을 미리 많이 해가지고 안 팔리게 되면 그걸 이렇게 그 다시 이제 제조업체가 환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구입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팔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해서 소매점에서 많이 이제 주문을 안 하는 현상들을 줄일 수가 있다. 수익 공유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공급 사실상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한 기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약을 통해서 맺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요 정보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각각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공급 사실상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농장이고 여기가 뭐 공장이고 소매점이라고 한다면 이 고객이 있고요. 각각 이제 자기가 정보와 자재를 관리하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이 VMI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급 사실상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더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에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각 그 참여하는 각 개별 기업들이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 관리라는 게 또 공급 사슬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재고 관리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고 보유 수준의 측정과 관련해서 재고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고 보유 기간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고 회전율은 연간 총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 가액으로 나눈 겁니다. 예,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재고가 새로 보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재고 보유 기간이라는 것은 재고 회전의 역수로서 회전율의 역수로서 보유한 재고량이 모두 소진돼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회전율이죠. 율의 역수로서. 그래서 예를 재고 회전율이 6이다. 그러면 재고 보유 기간은 6분의 1년이 되니까 2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를 주문하면 그 주문된 재고량을 완전히 이제 소진하는데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재고 분류와 관련해서 뭐 재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보시면 주기 재고, 안전 재고, 뭐 예상 재고, 계절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뭐 여기 대해서 여기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안전재고라는 내용,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세이프티 스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요나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량을 우리가 안전재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나 공급량이 뭐 이렇게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사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사갈 때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간에 뭐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팔리게 되면 또 재고가 뭐 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많이 팔리면 우리가 팔 수 있는데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재고 수준을 우리가 보통 안전 재고, 세이프티 스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들, 다른 재고 개념들은 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안전 재고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안전 재고 같은 것을 이렇게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고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재고 관리 비용은 크게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매 비용은 이제 재고를 주문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주문 제품에 대한 구매 비용, 그 제품 가격과 그 수량 곱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문 비용이라는 거는 구매 비용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때마다 그 주문에 따르는 비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물류 비용 같은 거, 배송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뭐 10개를 구매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바나나를 10개를 구매했다. 그러면 한 개당 1달러였다. 그럼 10달러가 될 텐데요. 요게 이제 구매 비용이 되는 거고, 요 10개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개마다 뭐 1달러의 배송 비용이 든다. 그러면 10개를 구매했으니까 2달러의 주문 비용, 배송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고 보유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구매한 제품을 보유하는데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바나나를 우리가 사놓으면 뭐 냉장고에 넣던지 아니면 이렇게 창고에 보관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많이 주문해 놓으면 바나나 또 상하고 하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냉장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고 고갈 비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판매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를 바나나를 갖다 놨는데 소비자가 어떤 사람이 오든 15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개는 팔 수 있지만 5개 못 팔잖아요. 그러면 5개만큼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니까 거기에 따른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재고 너무 많이 보유해도 문제가 되고 재고 적어도 문제가 되고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주문 비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주 주문을 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주문해도 또 이제 재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 관리 모형의 종류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 수요의 수준 변동 특성에 따라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확률적 변동 특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수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쌀이나 휘발유 같이 꾸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니까 뭐 쌀이나 휘발유 같은 거는 갑자기 막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쓰는 만큼 거의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특정한 계절이 없는 거죠. 이게 꾸준히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일회적 수요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스키복, 수영복 같이 스키복은 겨울에 주로 많이 팔릴 거고 수영복은 여름에 많이 팔릴 텐데 특정 계절이나 기간에 주로 많이 팔리는 것들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일회적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수요는 미리 일정 기간에 대해서 단위 기간별로 다른 수요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아까 뭐 우리 그 뭐 앞에 예가 있었잖아요.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면 분리 이펙트 보면 여기도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기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기간별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음, 그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고객 수요 확률적 변동 특성이라고 해서 자, 확정적 수요라는 게 있는데 이 확정 수요는 거의 수요가 고정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확률 수요는 좀 불확실한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불확정적인 수요를 확률적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 관리 관련된 모형들은 뭐 지금 보신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수요의 수준 변동에 따라서 스테이블 디맨드, 템포럴 디맨드, 타임 베링 디맨드, 그다음에 수요의 확률 변동 측면에서 디터미스틱 디맨드, 프로바빌리스틱 디맨드라고 해서 이제 확장 수요, 확률 수요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적합한 모형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수업이 따로 열리면 그 수업에서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요 경제적 수요량 뭐 EOQ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을 완화해 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그 첫 번째는 EOQ 모형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좀 비현실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기본 모형이 EOQ 모형, 어, 그 경제학 주문형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915년에 그 포드 자동차 회장이죠. 포드 해리스라는 그 포드 자동차 창업주가 제안한 그런 이제 모형이고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주문 비용과 보유 비용을 고려하는 재고 관리 모형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도출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지 않게 가장 단순한 가정들을 해서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고객 수요는 안정적으로 일정 비율을 가진다. 또 주문량에 관계없이 고정적 주문 비용이 발생한다. 뭐 재고 보유 비용은 재고 1단위당 단위 시간당 일정하게 발생한다. 또 주문한 제품 즉시 도착한다. 뭐 이런 것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주문한 제품이 바로 이렇게 도착하게 하는 거는 바로 옆집 아니면 오기가 힘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수요는 즉시 만족되어야 하며 2월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고객이 주문했다가 재고 없으면 다음 이제 어,
그거를 다음에 보내준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최적 재주문점은 이제 재고량이 0일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에 가지고 있는 재고 다 팔고 나서 0이 되면 그때 주문하면 또 채워서 또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EOQ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문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고가 떨어지면 그때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최적 재주문점은 재고량 0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품 소진 전에 주문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재고 발생하고 소진 후에 주문하게 되면 고객 주문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고량이 0일 때 바로 이제 주문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창고에 들어온다. 뭐 이런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OQ 모델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문 개수에 따른 평균 주문 비용과 평균 재고 보유 비용의 변화에 따라서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주문량이 될 텐데 여기가 주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재고를 보유를 계속 하게 될 때, 창고에 이제 재고량이 늘어날 테니까, 재고 보유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은, 우리가 이제 주문, 그 앞에서 가정을 보시면, 주문량에 관계없이 고정적 주문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문 개수가 늘어나면 그 평균 주문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주문량에 관계없이 하니까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한 번에 주문하면 그만큼 이제 주문 비용은 줄어들 거고요. 어차피 이제 배송비는 동일하니까 10개씩 주문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문량이 적을 때는 주문비가 높지만 주문량이 늘어나면 주문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 그 주문 비용하고 재고 보유 비용을 가장 그 요걸 합친 거죠. 요거 합친 게 요 위에는 총평균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올 거고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 수준 요게 이제 비용이 제일 적을 수준인데 요 수준에서의 주문량이 이제 최적 주문량 EOQ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 모형. 그래서 경제 주문량 모형은 평균 주문 비용하고 평균 재고 보유 비용을 합쳐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이 되는 주문량을 우리가 최적 주문량으로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제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시간 1년으로 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은 1년, 연평균 수요가 D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고정적인 주문 비용 K, 주문 비용이죠.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H, 요거는 이제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 늘어날수록 증가하니까 H는 재고 그 상품 개수당 H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회 주문량 Q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적의 주문량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보자 이런 거고요. 주문량이 소모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T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T는 Q를 D로 나눈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주문량을 연평균 수요량으로 나눈 값이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량에 따른 평균 고정 주문 비용은 이 고정적 주문 비용 K라고 했는데 K를 T로 나눈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K를 T로 나눈 거는 K 곱하기 D를 Q로 나눈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T가 여기 있는 T가 요거죠. 예, 요 수식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평균 재고 보유 비용은 요 H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당 그 재고 유지 비용인데 우리가 이제 주문을 Q개를 하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Q 곱하기 H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평균 재고 비용이라는 거는 이 평균 고정 주문 비용에다가 평균 재고 보유 비용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TCQ가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요 값하고 요 값을 두 개를 더하면 요게 이제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EOQ라고 하는 거는 총 평균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이기 때문에 요 값을 최소화하는 거는 요 값을 우리가 이제 Q라는 그 값으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평균 재고 비용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값을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예, 갑자기 수학이 나오는데 예,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미분하게 되면 이런 수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요 밑에 있는 EOQ 수식을 도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Q 제곱이 되는데 이 Q 제곱에 Q가 이제 최적 그 값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Q가 되는 거죠. Q가 이제 2호 Q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해보면 2KD를 H로 나눈 다음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는 주문 비용, D는 연평균 수요, 그다음에 H는 단위당 재고 비용이니까 유지 비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문량 모형 예제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방을 수입하고 있는 A라는 회사의 경우에 연평균 10,000개의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지금 10,000개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만이라는 숫자가 D가 되는 거죠. 예. 일단 가방 한 개당 수입 원가는 5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방의 보관 과정에서 예, 관정이 아니라 과정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과정에서 는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형 모델이 되어 가치 감소한다. 이로 인해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원가의 40%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재고 유지 비용은 아까 이제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가가 요 정가의 원가의 40%, 즉 2만 원이 단위당 재고 비용이 되는 거죠. 예, H가 2만 원이 됩니다. 또한 1회 주문할 때마다 운송 및 통관 등으로 인해 4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문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400만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K가 400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D는 아까 말씀드린 건 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K는 400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H는 2만이 되는 거죠. 2만, 예, 2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억 Q는 요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거죠. 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만든 그 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00만 곱하기 만을 2만으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러면 2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주문할 때 가방을 2,000개 정도 주문하는 게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적의 주문량 수준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EOQ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재고 관리 모형까지 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좀 비현실적인 과정들을 그 없앤 그 확장된 모형들은 좀 더 이제 고급 수업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 관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